저는 참 아쉽고 원통한 게 뭐냐면은 국토부는 허수아비인가. 대통령이 국토부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 고민만 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보다는 단속에 초점. 주택주무부서로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안 나고 있다. 제대로 안 나고 답이 없으니까 이재명식 정책들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리고 방향은 맞지 않는데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장을 더 자극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X에서 장특공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동일한 잣대로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집결 효과와 분산 효과를 비교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난 건데 지금 부동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은 정부가 지금 집값이 올랐다라는 결과들 있잖아요. 그 결과만 평가하지 말고 과정도 평가해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올랐어. 너희들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올랐다는 결과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랐을까? 왜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한 과정을 평가해서 결과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가격들을 못 잡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X에서 말했던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이제 소득세와 비교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집결 효과와 분산 효과. 아까 말한 것처럼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것과 한 번에 쭉 내는 거와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는 세율 구간이 다르다. 이렇게 한 번씩 내면 세율 구간이 뭐 20%에서 30%인데 쭉 내면은 똑같은 금액 8억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세구간이 20% 30%가 계속되고 얘는 세구간이 4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제가 필요한 게 맞다는 겁니다. 결집 효과와 분산 효과 이게 이제 근로소득 이게 이제 양도소득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공제가 많이 없이 그대로 누진세율 45%를 적용을 하면요. 장기 보유자일수록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장특공은 혜택이 아니라 수십 년치의 소득에 한해서 뭉쳐져 과도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상황을 교정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소득세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미적용 과세 오류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20년 전에 5억에 사서 현재 10억에 판다고 할 때 5억의 차익이 전부 실제 이익일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20년간의 화폐 가치 하락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특공을 폐지한다는 게요. 인플레이션 자체의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반면에 근로소득은요. 매년 그 시점에 물가가 반영된 현재 가치로 임금이 측정되고 과세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보정이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가진 거는 인플레이션의 보정의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붕어빵 한 개 500원이야. 근데 요 시기에 500원일 시기에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붕어빵은 한 개에 1,000원이 되었어요. 지금 붕어빵이 한 개에 500원이고 아파트에 5억이면요. 5억으로 붕어빵을 100만 개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요때도 1,000원이고 10억이면은 100만 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야죠. 10억에 팔았으면은 가격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으면은 이제 2배로 올랐는데 숫자상으로는 5억을 벌었으니까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붕어빵은 이제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뭐냐면요. 아파트 주인은 실제 자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붕어빵 100만 개의 가치는 그대로 보유했을 뿐입니다. 근데 정부는 숫자상으로 5억이라는 이익이 생겼으니까 5억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 이익이라고 보고 세금을 걷는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분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세가 시간이 지나서 누적 세율이 과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는 거죠. 세금이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빵은 10억이 되어도 여전히 이제 뭐 100만 개 사는 거는 똑같이 사는데 세금이 과해지면은 숫자상의 5억이라는 이익의 세금을 거두면은 이제 100만 개를 못 사는 거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과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책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어책을 미적용하면은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기능의 마비를 가속화시킨다. 장특공을 폐지를 하면요. 폐지는 징벌적 과세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시장 공급의 기능의 마비가 일어납니다.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노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 공급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다릅니다. 비거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장특공을 폐지해서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면은 소유자는 팔지 않고 그러면은 이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 들어갑니다. 이때 매물 잠김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전월세 난과 이제 집값 상승이라는 2차적인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매물 잠기고 이 매물이 잠기니까 급강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특공에 대해서 또 소득세와 좀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본 리스크 태스킹.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하면 확정된 금액의 소득을 받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취득세, 그다음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 수리비 막대한 유지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때는 원금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리스크도. 이거 감수해야 되거든요. 위험을 감수한 자본 투자에 대해서 세제 시스템은요. 사실은 안전자산인 근로소득 1대1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위배가 됩니다. 요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장특공을 또 안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장특공을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는 것은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접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장특공 왜 해주는데 소득세랑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엄연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동일한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은 안 됩니다. 잘못된 정책 프레임은 시장을 망치거나 그 피해에 는 경제 원리를 모르거나 정책 가치를 지지했던 사람, 모르거나 지지했던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여기에 박수를 친 사람한테 짝짝짝 이렇게.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아무튼 장특공 이거 건드리는 순간에 시장에 이제 매물 잠김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차 시장도 더 교란될 겁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데 실거주하면 혜택 주고 비거주하면은 벌을 준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공급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그래도 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재명 정부가 주택의 공급량이 5년간 135만 호를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다.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5년간에 135만 호 착공하는 거 왜 쉽지 않냐. 지금 시행 경험이 없는 LH가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LH공사는 아직 사장을 임명조차 못했어요. 조직 개편도 한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사장하기 엄청 두려울 거예요. 여기 리스크가 되게 크니까. 그리고 LH는 비금융권 공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1위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런 LH에서 그런 공공에서 5년간 135만 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게 공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풀어야 되고 국채 발행도 많이 해야 되고 공채 발행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또 LH 지원해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35만 호를 한다? 불가능이죠. 왜 불가능이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35만 호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다 합치면은 아파트만입니다. 75만 4천 호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모든 아파트를 다 더하면은 35만 호 정도 됩니다. 만을 넣어야 되겠네. 만. 자, 그리고 강원도의 아파트를 모두 다 합치면 아파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15만 2천 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 여기가 전체 모든 아파트를 더 합치면은 7만 6천 호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제가 다 합산을 해봤습니다. 합산을 한 게 134만 호입니다. 서울 전체, 인천 전체, 강원도 전체, 세종시 전체의 아파트 이거를 싹 다 합치면 전체를 134만 호입니다. 135만 호를 착공하겠답니다. 이 4개의 도시를 5년 안에 다 만들겠답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봅니다. 참 고온을 참 잘했어요. 지금 보면은 인력, 재무 총체적으로 단기 그래서 뭐 이제 변창흠을 제가 그 교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이제 공공에서 뭐 2030 뭐 공공 복합 개발 뭐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토지 공개는 개념으로. 근데 자기도 이제 해봤잖아요.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토론회 같은 데서 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누가 있죠? 권 교수님 계시고 변창흠. 야 여기 누구인지 보십시오. 예. 이씨 집안의 그 복덕방 아저씨 계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은 잠시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은 정리를 하면은 공급 부족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문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5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허가 물량들을 많이 안 내놓으면은. 그리고 수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를 실거주를 하게 하고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쵸? 거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 불균형이 이것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가 이러한 공급 부족과 수요 억제책과 거래 억제책을 계속 유지를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있을 때 이런 수요 억제책과 거래책책,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2기 신도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요것도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있을 때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를 억제하고 요 기조를 유지하는 결과물들이 어땠었냐? 그 결과물들은 이랬습니다. 요랬습니다. 때는 문이죠. 요거는 이죠. 요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88 올림픽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 대신 200만 호 건설을 했고. 그쵸? 그리고 IMF가 생기고 여기는 서브프라임이 생겼죠. 그리고 요때는 금리 급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오른 지역들이 88 올림픽 때,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70년대 후반 5.1 쇼크 오기 전 그때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보면은 이 급등이 방금 말했던 요 세 군데를 보면은 방금 말했던 요런 결과, 수요 억제책과 거래 억제책, 그리고 이 수요는 대출이랑 세금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걸로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세 심각하다. 매매 퍼지고 있고 상급지도 좀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금매가 소진이 되어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데 송파 쪽의 늘어남들이 조금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런 거고, 정책적으로 장특공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정교하게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물과 임차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과 지금 현 정권의 기조들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 유지하는 부분의 결과는 무주택자들한테 피해가 엄청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라는 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넘어져 있다라고 인지가 되었다면 그 넘어진 채로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자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를 불행에 몰아넣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자사시장에 잘 참여해서 힘들어도 감사한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